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2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그 SK그룹의 최태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네요.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해 주신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유심 교체가 빨리 되도록 지원하겠다. 또 보안 시스템을 더 투자하도록 투자 확대하겠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시스템을 또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해서 또 대국민 사과를 SK그룹 최태현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정답은 키오스크였습니다.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를 뜻하죠. 이제는 뭐 병원도, 극장도, 카페도, 식당도 거의 다 이 무인 단말기가 점원보다 더 먼저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법도 참 난해하기도 하고요. 업체마다 또 이 키오스크를 만든 회사마다 화면 구성이 다 달라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2956님이 노인복지센터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가게마다 이 기기도 달라서 더 어려워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걸 또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코미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요. 처음엔 아리송 해슈 학교 때 IT 분야 전공이었는데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IT를 전공하셨는데도 아리송하다. 그렇죠. 처음 마주하게 되면. 또 9706님 키오스크 쓸 때 뒤에 사람들 많이 있으면 많이 힘들어요. 진땀나죠. 2187님은 60대 후반인데요. 정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배워야겠어요. 특히 애들하고 갈 때 내가 주문하려고요. 이렇게 직접 또 주문해보시면 또 좋죠. 김애란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어려웠는데 요즘엔 자주 하니까 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또 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에 가면 화면 구성이 또 달라서 또 한참 찾게 되죠. 조금 더 표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 오른 2,570, 코스닥은 0.5% 내린 718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7원, 1,387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가까이 하락을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의약품 분야에도 그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영향이 좀 반영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대 강세,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는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6%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낙폭이 한 6% 넘기도 했었죠. 체코 원전 관련해서 정식 계약을 아직 맺지도 못하고 프랑스 전력공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걸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계약은 좀 미뤄지게 됐죠. 그 영향이 원전 관련주에도 오늘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관련 격언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올해는 과연 괜찮을까요? 특히 또 최근에 또 시장이 4월에 많이 흔들렸다가 또 최근에 많이 이제 반등을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관세 관련해서 또 금리 관련해서 또 경제 지표 관련해서 어지럽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를 맡으셨던 분이죠.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2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 계절 효과라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본질적 가치와 다르게 뭐 한 10월쯤 사서 4월이나 5월쯤 팔아라. 뭐 이게 계절성이 있다. 뭐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대통령 선거에는 어떻고 뭐 월요일은 어떻고 뭐 이런 소위 시즈널 이펙트를 얘기만 주식시장 이례적 현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통계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뭐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 한국 증시가 연초 이후에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또 원래 우리가 연초에 올해 뭐 한 두 달 전에 이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원화가 한 두 달 전에 이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원화가 1,500원 넘어가면 제2의 외환위기 온다. 근데 오늘 어느덧 1,400원이 깨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수출주가 안 돼서 경기 침체 올 거다. 그럼 어떻게든지 올해 장이 안 될 거란 이유들을 찾고 있지만 시장은 한 단계 한 걸음씩 전진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좀 더 우리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4월 9일에 코스피가 2,300이 깨졌었거든요. 네. 뭐 상호간세 발표 나고 막 뭐 끝까지 간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어느덧 2,500 후반대까지 네.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는 좀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뭐 자주 이 기자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우리가 왜 강할까? 왜 강할까? 왜 강할까? 강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부진해서 싸기 때문입니다. 너무 싸서 이 밑으로 안 팔아 이런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PBR을 보면 생각보다 글로벌 증시가 꽤 레벨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PBR이라는 지표는 전체 자본에 대비 얼마나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그렇죠. 순자산 대비 그렇죠. 얼마인가. 5년 전체 범위를 놓고 보면 우리가 10% 초반에 있거든요. 전 세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시장이 있는 나라 중에서는. 그리고 현재 올라와 봤자 오늘 PBR 트레일링으로 한 0.88배인데 사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PBR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의 함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ROE라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ROE가 올해 12개월 예상이 한 9.5%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얼마의 이익을 내는가. 그럼 너무 싼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 22년, 23년에 0.8배 갔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ROE가 한 7% 초반이었어요. 그럼 ROE는 거의 2% 이상이 올라왔는데 왜 PBR은 여기에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한국 증시를 다 빨리 탈한국해야 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 증시는 굉장히 밑바닥이 단단해진 소위 바닥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역시 좀 뭔가 부진하다 싶을 때는 잘 버텨주고 글로벌 여러 상황이 약간 호전되면 우리 증시는 튀어오르는 이러한 국면이 연말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한 9만 원 정도를 버는 회사인데 그런데 순자산 내 한 80몇 퍼센트, 90몇 퍼센트밖에 주가는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면 너무 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이익을 어떻게 믿어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월 수출을 보면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3월에 선수요가 많았다. 관세 회피하려고. 그래서 4월 수출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로 봤는데 4월 수출이 582억 달러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 늘어났어요. 다 마이너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었거든요. 2분기도 잘 나온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2분기에 수출 시작부터 나쁘지 않다. 그렇죠. 우리는 좋다. 애써 지금 이러한 숫자들을 외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1930년대에 대공황이 왔거든. 전쟁이 났거든. 단 한 번의 그러한 사실을 갖고 우리는 자꾸 부정적 인식을 시장에 투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어쩌면 우리 증시의 어떤 좀 아까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5월에 팔고 떠나라 자꾸 말을 인용하는 마음에 깔린 심리적 기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그 참 관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갈지 얼마나 심해질지 또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은 50대 51대가 제일 불안한 거고 하나라도 가끔 확실성의 세계에 다가서는 거겠죠. 한 달 전에 비해서 불확실성의 정도는 완화되고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왜 원화가 강해졌냐 물어본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끝이 없이 대립해서 뭔가 서로의 타협장을 향해 가고 있구나. 시장이 미리 인지하고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미국은 제조업을 일으키고 싶어 해요. 제조업을 일으키려면 누군가 물건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금융을 개방하거나 뭔가 소비를 늘려줘야 된다. 소비를 늘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환이 강해진다는 의미거든요. 중국이 왜 그걸 허용하겠어요. 하지만 왜 외환시장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결국은 달러가 약해지고 기타 통화들이 강해지는 흐름 속에서 원화도 어느덧 1,300원이 깨졌고 1,400원이? 그렇죠. 1,300원대 초반까지 좀 간다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자동차 업체들 잘 연간 실적 추정치 보면 1,320원 정도 아마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제해서 했을 거예요. 사업 계획을 짤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낙관적이라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자국의 통화가 강해지는 국면에서
그 나라 중시를 줄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어도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평가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마디가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지 않냐. 그렇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좀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 하자면 말이 길어지니까 얘기만 하지만 예. 주식은 좀 줄였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어쩌면 그 여러 가지 헤지 펀드나 이런 곳의 기초 자산인 미국채 금리가 흔들리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한국은 약간 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운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좀 급하게 줄인 부분이 있지만 네. 반면에 채권 시장은 열심히 사고 있죠. 국채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고 예.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성이 와서 완화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아마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열심히 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해외 시장이 좀 안정되질 못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을 팔고는 있지만 네.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팔아왔고 파생이나 여러 가지 보면 약간 그것도 변화하고 있죠. 그걸 뭐 숫자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근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보면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 자산을 사서 들어오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원화를 이제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진입하면은 환차익도 기대가 되니까 외국인의 유입이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서로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단은 워낙 환율이 강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근데 뭐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이게 결과론적으로 자꾸만 동업 반복적인 논리적 순환에 빠지지 말고 더 이럴 때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판단이 맞던 틀리던 잘못됐을 때도 손실이 제한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맞으면 위가 열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가장 기준은 우리가 그레이엄이 처음에 정확히 설명은 안 해줬지만 인스트립 밸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본질 가치란 말을. 네. 뭐 그레이엄이 이후에 그게 뭐냐 물어봤을 때 정확히 답을 안 해줘서 다들 비판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그러한 상대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한국 주식은 매우 싸다는 거예요. PER로 봐도 우리가 8배 초반이거든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 2007년의 평균 레벨에서 거의 2시그마까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한 8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평균, 그 하단에 있다. 평균에서도 저 밑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굳이 환이 강해지니까 또 불안하고 환이 약해지면 또 불안하고 이러한 소위 조급증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는 맞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은 또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국장에 대한 패배주의가 좀 있기도 하고요. 패배주의까지는 그렇지만 하여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이슈를 하나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이제 우리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6월 3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지 아니면 그래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일지는 어떻게 제가 뭐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자꾸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 없는 투자자라면 생각이고 오히려 대선이 있다는 걸 주식시장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물어보면 결국 돈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5월 시장에 아마 굉장히 화두가 될 이슈가 하나 있어요. 추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차 추경 규모가 합의가 됐죠. 13.8조 원. 예. 2차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선거 전에 나올 거예요. 최소 20조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2월에 야당에서 제시했던 건 35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선거국면에서 여야가 추경을 합의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추경에 관한 고민이 굉장히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정책 공약이 나오겠죠. 이외에도 주시장 관련된 거는 주주 가치에 관한 소위 가버너 이슈가 또 정책 공약에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되냐 우리가 매일매일 그거 소원 같은 걸 얘기해서 뭐 합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선거 국면에서 주시장에 관련된 정책 공약이 나온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잘 아셔야 되는 게 1분기에 한국 GDP 성장에 쇼크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탄핵 국면이어서 정부 기여도가 안 좋은 줄 알고 있었어요. 정부 기여도가 낮아지니까 GDP가 안 좋아질 거라 했는데 사실 1분기 쇼크 배경은 뭐냐면 민간 부분이 완전히 침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추경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여건 야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 해석을 해보면 주식시장은 과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반영해가는 어쩌면 시장인데 미래에 이러한 돈을 풀리는 소위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나쁘게만 볼 필요가 있나? 뭐 여기에서 뭐 누가 되네 안 되네 다투 법이 어떻게 나 이거는 사실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굉장히 붕괴적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사실 시장 외적인 충격이겠죠. 네네. 그거를 시장 참가자들이 굳이 시나리오에 너무 과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데 그거는 지금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1차 추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정부 차원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13조 원대 추경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추경 20조 무조건 넘어가요. 35조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거든요. 건전하죠. 50%가 좀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비율은 한 90%에서 100% 그렇죠. 사이. 기업부채 비율은 한 120%가 넘는데 그렇죠. 정부부채 비율은 한 40% 후반에서 50% 초반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건전한 정부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걸로도 읽힙니다. 그러면 과연 주식시장은 좀 살아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많이 좀 메커니즘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영업 경기도 안 좋고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에서 뭔가 답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수주와 건설주가 안 좋았었죠. 예. 근데 보셨어요? 올해 가장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 게 건설주고요. 예. 최근에 좀 내수주도 매우 좋죠. 올해 들어서 내수주가 좀 올랐죠. 근데 건설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건설회사 하면은 PEF에 매일 뉴스에 나오는 공실률만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대선이 오면 공통적으로 뭐가 논의될 것 같습니까? 주택 공급이 논의되겠죠. 현재 착공은 매우 부진합니다. 그러면 정책이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주택 물량 확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자꾸 뉴스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 이 변화가 한 3개월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올해 선거에다. 그러면 주택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주가 매우 좋은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짓는 곳이 어디 있죠? HC 현대산업개발 같은 데서 지금 좋다가 아니라 주가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뭐 현대건설, GS건설, 뭐 해외 묘인은 빼고서라도 이미 상당히 주택에 대한 기대치를 놓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드렸는데 드릴 때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 내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벌어지겠죠. 결국 힘든 것들은 저서히 퇴출되고 있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아마도 파이는 적어졌지만 파이를 부분은 더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내수주와 건설주가 왜 강한지를 물어본다면 여기서 굳이 내수 불안과 부동산 침체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된다 논리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불황의 끝에 주식을 사야 되는 섹터들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호황일 때 주식 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싸게. 그렇죠. 삼성전자 그때 한참 반도체 경기 좋다고 그럴 때서 우리나라가 PBR이 한 1.4배 넘어갈 때 위험한 거고 지금 PBR 전체가 낮고 불황의 끝에 있는 산업 물론 퇴출되는 구조조되는 산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이는 거는 아까 우리가 먼저 논의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디가 풀 거냐 물어보면 뻔하잖아요. 내수 부양 아니면 건설 경기. 인프라나 건설 경기. 결국 그런 쪽에 이미 시장은 반영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아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섹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지나고 있죠. 1월 초에는 정말 이미 또 많이 올랐고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섹터라고 많이들 얘기했었죠. 투자자들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들이 특히나 좀 타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었어서 약간 좀 시야가 안 오른 거 뭐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 뭐야? 이렇게 간 걸 또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이제 서학개미라는 어떤 우리가 범주를 만든 뒤에 엔비디아만 보고 있을 때 사실 수익의 기회는 여기서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도 잘 보시면 지금 브렌트유가 61달러 와 있거든요. 네. 국제유가 많이 빠졌죠. 국제유가 빠지고 워낙 강해졌어요. 그럼 지금 가치를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생각나고 항공주들이 그렇겠죠. 아하. 그러면 사람들은 또 비용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뭔가 안 좋아졌던 것이 돌아서는 턴어라운드적 상황을 찾는 그러한 기업들을 매우 지져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하. 수익의 기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제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업종들을 이제 좀 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또 습관화가 되는 게 또 투자자들의 그렇죠. 몫이기도 한 거고요. 미국의 경우로 좀 이야기를 돌려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 상승률은 여전하고 2%대 초반에선 더는 이제 안 내려오고 있고 또 관세 때문에 뭔가 소비를 좀 당겨서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또 물가가 내려오질 않고 있고 소비 지표는 심리 지표보다 하나 둘씩 조금 위축되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장도 좀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실물 경제까지 좀 타격이 올지요? 뭐 일단 내일 아침에 금리 오문튼 FOMC 동결될 텐데 FOMC 회의 결과가 아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쯤 나오겠죠. 그렇죠. 파월이 말을 하겠죠. 근데 이것도 뭐 파월의 말을 내일 새벽에 깨서 굳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뭐. 왜냐하면 지난 3월 FOMC에서 사실 연준위원이 19명이거든요. 그중에 18명이 물가 전망하면서 업사이드 리스크를 상방 리스크 다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죠. 왜 상방 리스크를 얘기했냐면 지금 관세 부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세 부과 유예를 좀 90일 해줬잖아요. 네. 그 끝난 게 7월 9일이에요. 연준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약간 완화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물가에 대해서는 더 경계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2분기에서 3분기까지 미국의 물가는 엄청 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재고가 없지 않습니까? 가게 쇼핑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아까 이제 경기 침체 얘기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한들 연준 입장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 돈을 풀 거야. 이게 나와야 미국 주식이 좋아질 텐데 그 가능성보다는 아마 굉장히 신중한 4월에 시카고 연설에서 파월도 이미 그때 신중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물가 우려를 압도하는 침체 우려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침체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물가 우려보다 침체 우려가 더 크냐를 갖고 판가름하겠죠. 근데 여하튼 미국의 연간 성장률로 보면 여전히 한 1.4%대인데 물가 위험이 더 큰 상황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연준의 대응은 지금 시장에서 자꾸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데 빨라야 아마 고용 충격이 좀 심하게 나와야 나설 거기 때문에 아마 6월은 넘어가야 된다. 연준의 스탠스는. 그래서 지금 뭐 아마 금리 인하를 벌써 막 많이들 기대하는데 저는 뭐 그래도 연간으로 하반기에 가면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한 연간에 3번 정도 할 수 있다 보지만 계속해서 말은 신중하고 굉장히 시장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굉장히 지난 2년간 좋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진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를 좀 뒷받침하고 싶어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파바박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고작된 국면이네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2월에 수정 경제 전망할 때 우리나라 굉장히 물가에 중요한 건 유가예요. 수출이 많기 때문에. 근데 브렌트를 갖다가 거의 77, 74로 전제했었는데 지금 아까 61.8달러예요. 그러면은 아마 5월 수정 경제 전망 가면 물가 전망치 확 낮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많이 쓰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아까 추가 재정을 쓰면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유가가 안정되면 우리는 상당히 좀 물가 측면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물가 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지 유가 낮추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가가 낮았을 때 뭐가 좋아지냐. 아까 제가 항공주 말이 그런 식의 어떤 2차적 사고를 해야지만 현재 시장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올리려 하고 관세 올라가면은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그러면 그 물가를 뭘로 잡을 것이냐. 유가를 낮추자라고 하면서 오펙의 어떤 뭐 증산이라든지 이런 걸 또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때마침 오펙에서도 증산을 좀 한다고 하고 하니 국제 유가가 확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 좋아지는 업종은 무엇인가? 이런 메커니즘으로요. 그렇죠. 이런 걸 또 이제 윤지호 경제평론가님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이야기 보면은 그러면 이게 실제로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왜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실물 경제 지표가 그렇죠. 좀 안 좋아질 때 미국 증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좀 마사지가 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은 5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더 6월은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6월은 하는데 계속 말을 갖다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6월에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막 60% 70% 갔다가 네. 지금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 30%대로.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7월 9일 날 관세 유예가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그 전에 그러니까 미중 협상이 마무리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고민이죠. 제일 문제는 사실 소비 심리가 냉각되어 있으니까 뭔가 금리를 낮춰서 뭔가 해줘야겠는데 그렇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2년보다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뒤에 그렇죠. 사람들이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는. 미시간 기대 인플레 아시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 인플레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연준 푸스를 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패드의 역사를 좀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패드 푸스, 연준의 푸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뭔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또 물가의 고삐를 더 풀어버릴 수 있으니 그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미국 시장이 계속 좋지 않더라도 국내 시장은 좋을 것인가.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게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 안 좋으니까 소비가 망가지고 소비도 안 좋죠. 이게 사실 다 이제 맞물려 갖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최종 수치만 갖고서 미국의 1분기 소포치 GDP가 마이너스 0.3% 나왔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2분기 연속, 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오면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내용을 보면 사실 관세 회피 목적으로 엄청나게 원자재를 막 급하게 샀어요. 땡겨서. 수출 성장 기여도가 갑자기 마이너스 4.83%포인트가 돼요.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47년 이후에 이 정도 지금 하락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그러니까 뭘 많이 미국이 사서. 이번에 왜 GDP 충격이 왔냐? 소비가 정말 충격이 와서 온 거냐? 아니면 수출이 큰 게 와서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이 좀 줄기도 했습니다만 수입이 너무 갑자기 확 늘어서. 그럼 미리 다 사야 되니까 거기다가 알다시피 정부 효율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도지. 그 도지가 사실 계속 정부를 줄이니까 원래 미국의 성장의 기여도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정부 부분이에요. 그 11분기 한 10분기 연속 항상 플러스가 나다가 갑자기 이번에 11분기 만에 0.25%포인트 낮춰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 좋죠. 그걸 안 좋으면 우리가 더 안 좋아지려면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완전히 덮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미국 GDP가 가끔 이렇게 안 좋아지면 대개는 고용의 쇼크가 오고 소비가 완전히 침체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침체였는데 이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의 영향도가 좋다고는까지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심각한 우려를 표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장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식, 채권, 달러 다 같이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되게 좀 드문 현상이라고 하는데 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값만 강세고 금값도 최근에 보니까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온스당 3,400달러대 올라서고 그렇죠.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미국이 현재 우리가 가트라든가 WTO라든가 우리가 2차 세계전 이후에 만들어 온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각자 잘하는 거에서 같이 발전하자는 논리였는데 자유무역으로. 그렇죠. 미국이 아마 트럼프 정부는 이제 과거 1920년대나 그런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죠. 그때는 미국이 1차 세계전 이후에 전 세계 금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위주의 근본이제 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정도의 제조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은 지금은 없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심지어 관세 전쟁을 벌였지만 자동차나 못 만들거든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캐나다 부품, 멕시코 부품이 들어와야 되니까 갑자기 유예해버리고 뭐 매일매일 트럼프는 한마디씩 하는데
며칠 한 일주일이나 2주 있다 보면은 아니 그건 사실은 우리가 못 하고요.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자동차 부분도 관세를 25%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부터 나서서 아니되옵니다. 또 이러기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미국이 뭐 이거는 너무 단순화시키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역에서 좀 적자를 봐주는 대신 미국으로 흑자본 국가들이 미국차를 사줘가지고 미국 달러가 기통화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고 하고 미국이 그러한 내 스스로 지위를 내려놓으니 이제 모든 나라가 각자 정책을 쓰는 거죠. 사실 최근에 ECB는 연속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유럽중앙은행이요. 그렇죠. 그렇죠. 유럽이 과거엔 미국 정책과 약간 연동돼서 움직였는데 독일의 분다스방크 같은 독일 정부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여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다 보셔야 되는 게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미국이 아무 말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중국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사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결국 제조업 살고 싶단 말은 다른 말로 달러 좀 약세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줄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에요 지금은. 뭐 원화 자산을 사던 위안화 자산을 사던 그런 식으로 자산이 재편되는 국면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연휴 동안 드러난 게 결국 그때 대만 달러가 급격하게 강해졌고 예. 원화도 강해졌는데 그 뒷단에는 위안화가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내수시장 확대를 원할 겁니다. 네. 중국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걸 해주면서 아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어느 정도 단기 휴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자산이 매력이 없는 거는 경제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이 빗달러 자산 선호를 일으키고 있고 그 흐름은 뭐 상당량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달러를 좀 약세로 가도록 해서 무역 적자 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관세에 대응을 해서 중국이 위안화를 이제 더 약세로 만들어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그렇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하면은 좀 파국이 가는 거죠. 파국으로. 근데 중국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여러 카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 가지 이걸 게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게임 이론처럼. 예, 네. 뭐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장에 드러난 걸 봐야죠. 지금 연휴 동안 가장 특징적인 거는 소위 아시아권의 환율이 강해졌다는 거죠. 이거 밑에는 위안화가 있는 겁니다. 예. 괜히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타이완 그렇죠. 달러부터 비롯해서 위안화도 그러면 이제 강세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볼수 더 있겠다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미국 증시를 선호했죠? 왜 달러가 강했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몇 년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았어요. S&P 500 기준으로 23배를 갔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로. 그렇죠. 과거 상당히 한 20배 정도였는데 나스닥 말고도 그냥 23배를 갔어요. 지금 좀 떨어졌어도 20배가 넘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19배 대 중반인데 여하튼 왜 이렇게 높아졌냐 미국 증시는 AI 혁신의 독보적주의를 미국이 갖고 있다 봤던 거죠. 우리가. 혁신 기업들이 있으니. 그렇죠. 우리도 다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가서 그 슈트만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안 건 뭐죠? 딥시크 충격 위에 미국은 중국의 기술 혁신 때문에 도전을 받았고 미국 온리 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거겠죠. 네. 근데 미국만의 경쟁력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면 반등할 수 있어요. 네. 반등을 한들 과거처럼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올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요새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왜 저번에 저런 말 하냐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핵심은 밸류에이션이 우리는 아까 쌌잖아요. 미국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었는데 그 비쌌던 이유는 결국 AI 혁신에 대한 독보적 지위였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서학기미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특히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좀 비쌀 때 들어갔다가 환율도 높았을 때 들어갔다가 주식도 좀 물리고 환차 손까지 이제 생기는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좀 그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조언을 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원래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릴 때가 그래도 그때도 나와야 될 때거든요. 아마 지금 가장 원하는 듣고 싶으신 얘기는 미국 증시가 다시 밸류에이션을 회복될 것이다. 근데 아마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면 밸류에이션이 좀 회복될 겁니다. 그럴 때가 어쩌면 미국 주식 좀 줄여야 될 시기가 아닐까.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장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또 이제 ETF를 모아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은 흔들려도 기다리면 또 올라간다. 버티면 승리한다.
저도 30년 있었는데요. 예. 각각 어느 나라가 일방적으로 가는 시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증시가 물론 그러한 장기 성장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S&P 500 기준으로 그래도 한 15배, 16배일 때 사놓으면 장기 우리가 불확실성을 얻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위험과 불확실성을 착시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렇죠. 불확실하기만 하면 위험한 줄 알고 있어요. 아하.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확실성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확실할 때 비싸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불확실성은 위험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결국 이 시점에서 아까 자꾸 올드하게 좀 저희가 뭐 좀 요즘 얘기 안 하고 가치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러면 앞으로 엄청나게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 트럼프 말대로 미국의 제조업들이 들어가서 엄청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확인한 게 뭐죠?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더니 뭐 인프라는 둘째고 네. 숙련 노동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생산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오히려 미국이 잘할 수 있는 금융과 소위 그런 소위 혁신 생태계 자금 지원 이거에 집중한다면 미국이 아마 과거와 같은 높은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몇 년간 높았던 밸류에이션은 독보적 지위 때문이었어요. 네. 독보적 지위도 흔들리는데 그거보다는 더 광범위한 산업에 재원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뭐 원하는 거는 네. 그 이쪽이 같이 강하게 돌파해서 갈 것이다. 그건 아니고 그냥 박스권 정도 같아. 뭐 무너진다가 아니라 그냥 박스권 정도 좋게 봐야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서학기미 분들이 비싸지만 확실성을 사신 건데 네. 미국장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 시장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읽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어떤 인간이 인류가 살아남았냐. 불확실성을 조심하고 미리미리 대비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먼저 도망간 사람이 그렇죠. 승리했던 뭐 거죠. 언제 천둥 칠지 모르고 확실하게 명백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신 좋아하는 거예요. 미신 좋아하고 막 어떤 우리가 막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막 숭배하고 누군가의 선지자를 따르고 싶어하고 주식자도 똑같잖아요. 누군가 한마디만 다 따르고 싶어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얻는 소위 얼마 정도의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리스크 여부는 네. 불확실성을 어떠한 가격에 얻는가에 달려 있는 거지 불확실성 자체와 리스크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돈을 버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리스크가 낮은 좋은 투자일 경우는 그때예요. 그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그럼 우리가 미국 증시냐 한국 증시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어디가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치가 매력적이냐를 보자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또 그거를 미리미리 또 대비를 했던 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비중이 사상 최대다라는 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최근 몇 달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요. 작년 한 하반기 작년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계속해서 막 불타오르고 있을 때부터 현금 비중을 늘려갔단 말이죠.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버핏에 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버핏을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 버핏은 미리 은퇴를 준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양을 계속 늘려오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올해 버핏이 잘했다 이제 상위 5대 종목 얘기하는데 코카콜라 보이면 다 부진합니다. 아하. 올해 애플도 좀 부진하고 코카콜라만 프리스고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갈까? 어쩌면 버핏도 그 다음 단계를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버핏처럼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워렌 버핏과 벤자민 그레이엄이 다르고 세스 클라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가치에 대한 기준이. 근데 버핏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자본을 갖고 상당히 그 기업에 좀 많이 관여한 투자자예요. 거의 사업하듯이. 그렇죠. 네. 일반 투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르죠 많이. 그렇죠. 버핏이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어쩌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변화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버핏이 뭐 그럼 버핏이 사면 주가가 올라네. 버핏이 사는 동안 계속 주가 빠지다 오르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근데 투자의 시계열이 또 우리와는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 톤이 크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버핏이 현금을 늘릴 때 주식을 살 때 사고 이런 전략은 사실 버핏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그냥 인기팔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네.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신호나 이런 경제 지표 하나만큼은 좀 중요하게 보시라.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이에요. 우리가 주식시장도 크고 그보다 또 큰 시장이 채권 시장이고 네. 채권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돈의 흐름이 물꼬가 크게 변했다는 얘기를 의미해요. 왜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통화가 약해지는 통화냐 강해지는 통화냐. 그게 돈의 물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리고 항상 기대보다 변화가 다른 기대가 생겼을 때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네.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면 사실 긴 호흡에서 본다면 원화 자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일매일 접할 수 있고 가장 쉬운 데이터 중에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 이게 달러 자산 선호인지 원화 자산 선호인지를 또 보여줄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오늘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380원의 거래를 시작해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해서 양국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대선 전국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새 교황 선출 절차인 콘콜라베가 열리는 데 대해 우리 역사 속의 천주교는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를 지켜주는 방패였다면서 새 교황 선출이 세상을 평화와 희망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단일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 지도부가 단일화 시한을 정해 압박을 하고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반복되면 후보로서도 응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행위들은 전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박복남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원전을 어디에 수출했나요?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에 사용되는 뭐 부품이라든지 협력사로 참여하는 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한국형 원전은 2009년에 요르단에 연구용으로 원자로를 공급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이라고 하는 것에 한국형 어떻게 보면 이제 세트로 원전을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게 가장 처음으로 기념비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거의 16년 만에 체코에다가 원전을 이제 수출하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입찰이 오래됐죠. 수년간 이어졌습니다만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걸 눈앞에 두고 체코의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건 가처분 소송을 인용을 해주면서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본안 소송까지 갈 때까지 이게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못하는 거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체코의 법적인 상황이 물려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뭐 내일 모레 될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9764님. 영화에 붙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하고 문의하셨는데요. 최근 평일 영화 관람료는 조조 할인을 제외하고 오후 1시 이후부터
중에서 최저 14,000원 선인데요. 이 중 420원, 즉 3%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부담금인데 올해 1월 1일에 이 부분이 폐지됐습니다. 이 계획대로면 그만큼 표값이 내려갔어야 하는데 네. 영화관들은 적자를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독립영화 지원 등만 위축된 셈이 됐고 영화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2월 26일에 부활을 했고요. 국민 부담은 그대로인데 제도만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 티켓에 붙는 420원의 부담금 이거 내릴 때도 효과 별로 없을 것이다. 지적들 네. 많았었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내렸다가 그래도 티켓 가격 안 내리네. 다시 또 원위치 시키고. 네. 좀 그랬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9909님. 영화 표값이 너무 비싸서 기다렸다가 집에서 보는 게 더 저렴하고 만족스러워졌습니다 하셨고요. 3607님. 영화를 좋아해서 자주 가고 싶은데 티켓값이 너무 비싸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화 티켓 가격이 관람료가 싼 편은 아니죠. 한 네. 중상위권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비싸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라고 하고 네. 또 유럽도 14,000원에서 2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서는 우리가 약간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들은 네. 이제 선진국이고 대도시고 그런데 동남아나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는 뭐 태국, 인도네시아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물론 네. 국민 소득 수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지불 여력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영화 티켓 가격이 중상위권에 있다. 근데 네. 다만 우리나라도 중상위권의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그렇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 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좋은 소식 많이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